이거라도 잡수세요. 강원도 산골 끄트머리 작은 초가 29살 과부가 길가에 쓰러진 행인 입에 좁쌀죽 한 술을 떠 넣었습니다. 22의 시집가 24세 남편을 잃고 시댁에서 쫓겨나 삼배 짜며 홀로 5해를 견딘 여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팔자 사나운 과부라며 손가락질하던 그 초가에 굶어 죽어가던 거지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꼬박 100일이 지난 어느 봄날 새벽, 그 작은 살인문 앞에 난데없는 비단 가마 한 채가 멈춰 섰지요. 그 가마 안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반갑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잊혀진 옛 이야기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봄이 왔다고는 하나 강원도 산골의 봄은 다른데 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골짜기 그늘진 자리에는 늦은 잔설이 검게 얼어붙어 있었고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은 아직 솜저고리 하나로는 견디기 어려운 차가움을 품고 있었지요. 그 산골 마을, 더 정확히는 마을의 끄트머리에 있는 작은 초가 한 채. 그곳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초가 마당에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은 마른 흙이 발자국 모양 그대로 굳어 있었고 토방 한쪽에 놓인 무쇠소 튼 검댕만 잔뜩 묻은 채 차게 식어 있었습니다. 살림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만큼 단출한 마루에는 배틀 하나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지요. 그리고 그 배틀 앞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순. 올해로 29이 된 과부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트레머리로 묶어 올렸으나 한 줌 흘러내린 잔머리가 흰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지요. 회색 무명 저고리는 군데군데 손때가 까맣게 묻어 있었고 다홍 무명 치마는 어찌나 오래 입었는지 본래의 다홍빛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빛발에 있었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손등에는 갈라진 자국이 잔뜩 나 있었고 손바닥은 배틀의 북을 잡느라 단단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요. 탁, 타닥, 탁. 이순이 배틀의 북을 한 번씩 던질 때마다 새벽 마당에는 마치 산 짐승 발걸음 같은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의 인기척이라고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적적한 마당이었지요. 또 저짓이지. 그때 마을 우물 쪽에서 한 안악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도 채 새기 전부터 배만 짜고 앉아 있어. 저게 사람 사는 집이오? 무덤 속이오? 내버려 두구려. 팔자 사나운 년이 무슨 사람 사이에 끼어 살겠소. 물동이를 인 안악 두엇이 이순의 초가 쪽을 겼는지라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이순은 그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지요. 다만 배틀의 북을 잡은 손에 잠깐 힘이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새해파란 나이에 사내를 잡아먹고도 모자라 시댁에서까지 쫓겨난 년이 무슨 낯으로 마을 끄트머리에 붙어 사는지. 쉿. 들으면 어쩌려고. 들으면 어떠오.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안악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마당에는 배틀 소리만 남았습니다. 이순은 한 손으로 가만히 배틀 위 실밥을 골랐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의 깊은 눈이 한 번 멀리 산자락을 향했지요. 그 산자락 너머에는 그의 지난 5해가 차곡차곡 묻혀 있었습니다. 이순이 시집을 간 것은 22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한 자리에 자리 잡은 작은 양반 댁이라 했으나 사실 양반이라기에도 박씨 댁의 살림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요.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김씨와 외아들 박덕수 두 식구가 산비탈반 몇 맞이기로 살아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박덕수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말수가 적은 사내였습니다. 혼인 첫날 밤 이순이 방 한쪽에 다소곳이 앉아 있을 때 박덕수가 처음 한 말은 이런 것이었지요. 부족한 집에 와서 고생이 많겠소. 내가 비록 살림은 변변치 못하나 그대 하나만은 내 손으로 지키리다. 이순은 그날 처음으로 가만히 고개를 들어 사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굳은 살 박힌 손, 깊은 눈빛. 그날부터 이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사내라면 평생을 함께 늙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그 생각은 2해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24 되던 해 가을이었지요. 박덕수가 이른 새벽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간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고 해가 기울어도 돌아오지 않았으며 밤이 깊어 마을 사내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뒤졌으나 박덕수는 한 골짜기 깊은 자리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지요. 비탈을 내려오다가 돌부리에 걸려 굴렀던 모양이었습니다.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이순은 그날 박덕수의 시신을 마루에 모셔놓고 한마디 울음도 내지 못했지요. 다만 손으로 사내의 차가운 얼굴을 가만히 쓸어보고 그 마른 손바닥을 자기 손으로 한번 잡아보았을 뿐이었지요. 이대로 가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한마디가 이순이 사내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그 다음 날 시어머니 김씨가 이순을 마당에 불러 세웠지요. 검은 무명 저고리에 짙은 남빛 치마를 입은 김씨의 광대는 평소보다 더 도드라져 보였고 매서운 눈매에는 눈물 한 방울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내년이 들어온 지 2해 만에 내 아들이 죽었다. 어머님, 닥쳐라. 누가 내년더러 입을 열라더냐. 김씨가 손에 든 빗자루로 마당을 한번 내리쳤습니다. 흙먼지가 풀썩 일었지요. 내년 사주가 사납다는 말은 혼인 전에도 들었다. 내가 욕심이 과해 자식 하나라도 더 낳자 싶어 너를 들였다. 그런데 자식은 무슨 내 외아들마저 잡아먹은 년이다. 오늘 안으로 이 마당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거라. 내년이 가지고 들어온 옷고리 한 짝이라도 들고 가면 내가 관아의 도둑년이라 일러 바치겠다. 이순은 고개를 한 번 깊이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한마디도 더 하지 않은 채 입고 있던 회색 무명 저고리와 다홍 무명 치마, 그 2벌의 옷차림 그대로 시댁 마당을 나섰지요. 살인문을 나설 때 김씨가 등 뒤에서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팔자 사나운 년 같으니 내년 발길 닿는 곳마다 사람이 죽어 나갈 게다. 이순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이순의 등에 마치 낙인처럼 박혀 들었습니다. 친정으로 발길을 옮긴 것은 그 다음이었지요. 그러나 이순이 친정 마을에 닿았을 때 친정 부모님은 이미 2분 다 흙으로 돌아가 계셨습니다.
그해 봄에 마을을 휩쓴 역병에 두 분이 한꺼번에 가셨다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얼굴로 일러주었지요. 내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너를 그리시더니라. 그렇게 시집 보낸 딸이라도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았을 것을. 내 어머님은 마지막에도 내 이름을 부르셨다. 이순아, 이순아, 우리 순이 한 번만 보았으면 그러시다가 가셨다. 이순은 친정집 마당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손때 묻은 토방, 마루, 그리고 빛바랜 문풍지. 무엇 하나 그대로인데 정작 사람이 없었지요. 그날 이수는 친정의 작은 묘 앞에 절을 2번 올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이순이 마지막으로 발길을 멈춘 곳이 바로 이 강원도 산골 마을 끄트머리였지요. 마을이라고는 해도 호수가 채 30호도 안 되는 작은 마을. 이수는 그 마을에서 가장 외진 자리, 산자락에 바짝 붙은 비어있던 초가 한 채를 얻어 그곳에서 5해를 홀로 살아왔습니다. 밥벌이는 3배 짜는 일이었습니다. 친정에서 어머니께 어깨너머로 배운 솜씨가 있었던 덕에 한 달에 두어 필씩 3배를 짤 수 있었지요. 그 3배를 마을에 들어오는 보부상 김첨지에게 넘기고 좁쌀 한 뙑박, 소금 한 줌 그렇게 받아오는 것이 이순의 살림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해 봄은 사정이 달랐지요. 지난해 가을부터 강원도 산골 일대에 흉년이 들었던 까닭이었습니다. 늦서리에 벼가 얼어붙고 그나마 거둔 곡식도 양에 차지 않았으며 산 아래 평야의 사정도 비슷하다 하여 곡식 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지요. 보부상 김첨지가 마지막으로 마을에 들렀을 때 그가 이순의 마루에 걸터 앉아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댁 누님 올해는 배 한 필 가져가도 좁쌀 반 뙑박을 못 드리오. 제 사정도 아니고 위에 잡으시는 분들 사정이 그러하니 누님 너무 야속타 하지 마시오. 그러면 어찌가 무어요. 다들 군지요. 산 너머 마을에서는 벌써 사람이 굶어 죽어 길에 쓰러지더라는 소문도 돕디다. 길에 하루에도 며칠아 합디다. 그저 산 너머 일이거니 했는데 이 마을이라고 별 수 있겠소. 누님은 그래도 배나 짜지 마을 다른 댁들은 배도 못 짜요. 그러니 너무 서운타 하지 마시고 한 뙑박이라도 받아두시오. 이수는 김첨지가 내미는 좁쌀 자루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지요. 고맙소. 누님, 그 한마디 들으려고 이 산골까지 오는 줄 아시오. 다음 장에는 또 들르리다. 김첨지가 떠난 그날, 이수는 한참을 마루에 앉아 마당의 마른 흙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좁쌀 한 뙑박. 그 한 뙑박으로 한 사람이 한 달을 견딜 수 있을지 없을지 이수는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도 배틀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탁, 타닥, 탁. 배틀 소리는 새벽이 오기 전부터 시작되었고 해가 산자락을 넘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소문이 도는 흉년에도 이수는 배만 짰지요. 다른 일은 알지 못했고 다른 일은 또 가질 수도 없었으니까요. 마을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가는 길에는 매번 손가락질이 따라왔습니다. 어떤 날은 안악들이 공공년이 팔자 사나운 년이 흉년까지 몰고 왔다고 수군거렸고
어떤 날은 어린아이들이 흙을 던지기도 했지요. 이수는 그 모든 것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손에 쥔 물동이가 한 번도 허리 아래로 흘러내린 적은 없었습니다. 전연이 우물에 손을 댄 날은 우물물이 흐려진다는 구먼. 아이고, 어쩐지 어제 길어온 물맛이 비릿했지. 전연이 우물 옆을 지나면 물도 맛이 변한다 하더이다. 이수는 듣고도 못 들은 양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우물가를 떠났지요. 그러나 그날 밤 초가에 돌아와 배틀 앞에 앉았을 때 이순의 어깨가 한 번 잠깐 떨렸습니다. 그것이 추위 때문이었는지 다른 까닭이었는지는 배틀 앞 어둠만이 알 일이었지요. 밤이 깊어 갈수록 마을 어디선가 어렴풋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댁 노친네가 굶어 돌아갔다는 소문, 어느 댁 어린 자식이 미음 한술 못 넘기고 갔다는 소문이 마을을 한 바퀴씩 돌고 있었지요. 이순의 좁쌀 자루도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한 끼에 좁쌀 한 줌, 그 한 줌도 두 끼로 나누어 먹는 살림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골짜기 물이 막 풀리기 시작한 그 봄날, 이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밤새 비스듬히 비가 내려 배틀에 걸려 있던 삼배 한 자락이 채 마르지 못한 까닭이었지요. 마당에 나가 빨랫줄에 다시 걸어두려 하는데 마당 너머로 어렴풋이 마을 어귀에 큰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이수는 빨랫줄을 만지던 손을 잠깐 멈추었지요. 뭔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굵은 나무 밑동 옆으로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 무엇인가가 옆으로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이순의 눈에는 그것이 한낱 검은 그림자처럼만 보였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주 약하게, 그러나 분명히 한 번씩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빨랫줄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러고는 살인문 쪽으로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지요. 살인문을 나서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까지는 걸음으로 셈하면 100보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100보가 어찌나 멀게 느껴졌는지요. 새벽 어스름은 아직 짙어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발끝에 차가운 이슬이 묻어왔습니다. 이순의 가슴은 평소답지 않게 빠르게 뛰고 있었지요. 이순이 걸음을 옮기는 동안에도 느티나무 아래의 그 검은 형체는 여전히 한 번씩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지요. 해진 두루마기 한 자락이 흙바닥에 길게 깔려 있었고 옷자락 사이로 마른 손목이 한짝 비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손목에 잡힌 핏줄은 어찌나 푸른지 마치 죽은 사람의 손목 같아 보였지요. 이수는 그 옆에 가만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쓰러져 있는 산에는 40줄 즈음으로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상투 사이로 흰 머리카락이 몇 가닥 비어져 나와 있었고 흙먼지가 잔뜩 묻은 얼굴은 본래의 살결을 알아보기 어려웠지요. 다만 그 마른 얼굴 한가운데 콧대만은 곧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눈썹이 진했지요. 굴먹일에서 쓰러져 있는 사내치고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골격이라고 이수는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
이순이 작은 목소리로 사내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대답이 없었지요. 다만 옅은 숨이 한 번씩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른, 정신 차리시지요. 이순이 한 번 더 사내의 어깨를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그제야 사내의 눈꺼풀이 한 번 떨리더니 채 다 뜨이지도 않은 눈으로 이순 쪽을 슬쩍 올려보았지요. 여기가 어디이요? 말 한마디를 떼는 대도 사내는 한참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한마디에서 이순은 무언가 보통 사람의 말투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요. 어조가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른에게 묻듯이 묻지 않고 어른이 어른에게 묻듯이 묻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골마을 어귀이지요. 어른께서 지난밤부터 이 자리에 누워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 견디시지요. 제가 가서 따뜻한 것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 떼기도 전에 사내가 헝클어진 손을 한 번 들었지요. 자기를 그대로 두라는 뜻 같기도 하고 잡으려는 뜻 같기도 한 손짓이었습니다. 수고하지 마시오. 나는 여기서 그대로. 어른. 이순이 사내의 말을 가만히 잘랐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두면 이 시각이 지나기 전에 가시는 것입니다. 잠깐만 견디시지요. 이순은 살인문 쪽으로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옮기다가 또 한 번 멈춰 섰지요. 그 순간 마을 안쪽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던 까닭이었습니다. 아이고, 또 한 사람 굶어 누웠네 그려. 어디 누웠다는 말인가? 저 느티나무 아래일세. 새벽에 보부상 김첨지가 지나가다가 보고 갔다 하되 마을 산에 두엇이 어슬렁어슬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두건을 두른 사내 하나, 집신을 끌고 오는 사내 하나.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라 할 만한 빛이 별로 보이지 않았지요. 그저 마을에 매일같이 도는 흔한 일이라는 듯한 무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디 사람이요? 두건을 두른 사내가 쓰러진 행인 옆에 한 번 발을 멈추었지만 손은 대지 않았습니다. 본 적 없는 얼굴인데 이 산골에 떠돌이가 들어올 때가 어디 있나. 흉년이라 산 넘어 떠도는 자가 아닌가 싶구먼. 이런 자를 들여봐야 우리만 양식이 충나니 그저 두는 게 도리지. 이순은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사내들 곁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에게 한마디 청하였지요. 어른들, 이분을 잠깐만 우리 집 토방까지 옮겨 주실 수 없는지요? 무어요? 두건을 두른 사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은 때 이순을 한 번 빤히 보았습니다. 아이고 누님. 누님 식구 한 입도 못 채우는 살림에 무슨 객을 드리겠소. 우리도 굶고 있소. 그저 두시오. 그저 두면 한나절 안에 가실 분이요. 우리 마누라가 어제도 미음을 두 술 못 넘기고 누웠소. 누님 사정도 다르지 않잖소. 이순은 그 사내의 말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쓰러진 행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사내의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이순의 눈에 또렷이 보였습니다. 그때 마을 안쪽에서 또 한 사람이 다가왔지요. 회색 도포 자락에 검은 갓을 단정히 쓴
마을의 양반 어른 최진사였습니다. 손에는 합죽선이 한 자루 들려 있었고 합죽선 끝으로 길바닥에 자갈을 한 번씩 톡톡 두드리며 걷는 그 걸음걸이가 평소와 다름없이 위세 있어 보였지요. 무슨 일들인가. 최진사가 사내들 옆에 서며 가만히 한마디 했지요. 사내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진사 어른, 이 자리에 떠돌이 한 사람이 굶어 누웠습니다. 최진사는 합죽선으로 누운 행인의 어깨깨를 한 번 가볍게 쿡 찔러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한 걸음 물러섰지요. 이 자리는 우리 마을 길목이 아닌가. 이 자리에서 송장이 나오는 것은 마을의 흉이라. 그러면 옮겨 묻어주려면 그대들이 알아서 하게. 다만 이 자가 살아서 들어가는 집이 있다면 그 집은 두 번 다시 우리 마을 곡식 한 톨도 보지 못할 것일세. 최진사가 합죽선을 짝 하고 한 번 접었습니다. 그 짧고 매서운 소리가 새벽 마당에 한 번 울렸지요. 흉년에 외객 하나를 거두는 것은 마을 식구 10사람을 굶기는 일이라. 누구든 그 죄를 지으려거든 마을의 우물물한 모금도 다시는 입에 대지 마시게. 아이고, 진사 어른 말씀 지당하십니다. 두건을 두른 사내가 또 한 번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최진사는 합죽선을 다시 한 번 펼쳐 들고는 마을 안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지요. 도포 자락이 새벽 바람에 한 번 펄럭였습니다. 마을 산에 두었도 합죽선이 멀어지는 쪽을 곁눈질하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거둘 마음이 없었던 일이었지요. 그저 마을의 흉이 될 송장 하나가 길에 누웠다는 사실만 한 번 확인하고 자리를 비웠을 뿐이었습니다. 이순 혼자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어른. 이순이 다시 사내의 어깨를 가만히 흔들었지요. 사내가 한 번 더 눈꺼풀을 떨더니 옅은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어른, 잠깐만 견디시지요. 이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살인문 쪽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지요. 마당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들어선 이순은 솥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솥 바닥에는 어제 저녁 끓여둔 좁쌀죽이 한 그릇 분량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치 양식 가운데 절반이었지요. 이순은 잠깐 그 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죽 한 그릇이 사라지면 자기가 오늘 하루를 어찌 견딜 것인가. 이미 어제부터 좁쌀 자루는 바닥이 보이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생각은 단 한 호흡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순은 사발 하나를 꺼내 그 좁쌀죽을 한 그릇 가득 떴습니다. 그리고 천 보자기로 사발을 한 번 감싸 식지 않게 가슴에 품었지요. 다시 살인문을 나서 느티나무 아래로 돌아갔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보다 어깨의 들썩임이 더 약해 보였지요. 이순은 사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었던 사발을 천천히 꺼냈지요. 어른, 잠깐만 입을 좀 벌려주시지요. 사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이 사발에서 한수를 떠 그것을 사내의 입가에 가만히 갖다 대자 사내의 입술이 한 번 옅게 움직였지요. 좁쌀죽 한 술이 사내의 마른 입술 안으로 천천히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거라도 잡수세요. 이순의 한마디가 새벽 느티나무 아래에 가만히 떨어졌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요. 어찌 보면 쓰러진 사내의 귀에까지도 닿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이상하게도 새벽 공기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한낱 음성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 그 자체가 그곳에 놓인 것 같았지요. 어른, 한 술만 더 잡수세요. 이순이 또 한 술을 떠 사내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사내의 목을대가 한 번 작게 움직였습니다. 죽이 넘어가는 소리였지요. 한 술, 또 한 술, 또 한 술. 그렇게 사발 안에 좁쌀죽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을 즈음 사내의 눈이 마침내 천천히 떠졌습니다. 깊고 형형한 눈이었습니다. 이수는 그 눈을 한 번 마주보고 잠깐 숨을 멈추었지요. 굴먹이에 쓰러진 사내의 눈에서 그런 빛이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쇠잔한 몸 안에 누군가 다른 이의 눈이 들어앉은 것 같은 그런 빛이었지요. 고맙소. 사내가 한마디를 천천히 입 밖에 내었습니다. 그 한마디 역시 보통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고맙소, 부인. 이 한 그릇 죽으로 내가. 말씀은 천천히 하시지요. 일어서실 수 있겠습니까? 시도는 해보겠소. 이수는 사내의 한쪽 팔을 자기 어깨에 걸쳤습니다. 사내는 키가 컸고 비록 굶주려 마르긴 하였으나 본래의 골격은 단단한 사람이었지요. 이순의 말은 어깨로는 쉬이 부축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은 한 번 이를 가만히 깨물고 두 다리에 힘을 주어 사내를 일으켜 세웠지요. 사내의 다리가 한 번 휘청였으나 이순이 옆에서 단단히 받쳐 들었습니다. 어른, 이쪽으로. 부인은 어디로? 제 집입니다. 마을 끄트머리에 있는 작은 초가입니다. 거기까지만 잠깐 가시지요. 사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 깊고 길게 숨을 내쉬더니 이순의 부축에 자기 무게의 절반쯤을 맡겼지요. 두 사람은 새벽 흙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것 보게. 마을 우물 쪽에서 또 그 두 안악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도 이순을 두고 수군거리던 바로 그 두 안악이었지요. 전연이 그 거지 행인을 자기 집까지 들이는 게야? 진사 어른 말씀까지 거역하는 게야? 아이고 별일이네. 자기 식구도 못 거두는 년이. 이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내의 팔을 받친 어깨에 한 번 더 힘을 주었을 뿐 한 번도 고개를 그쪽으로 돌리지 않았지요. 사내의 발걸음은 한 번씩 휘청였고 한 번씩 멎었으며 한 번씩 또 떼어졌습니다. 어떤 댁살인문이 두 사람의 행렬이 지나갈 때 탁 닫혔습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머리를 사립 안쪽으로 떠밀어 들이는 소리였지요. 이순과 사내가 마을 끄트머리의 작은 초가 살인문에 닿은 것은 그렇게 한참이 지난 후였습니다. 살인문 안쪽으로 들어선 사내가 마당 한가운데서 한 번 더 휘청였지요. 이순이 다시 그를 부축해 토방을 거쳐 마루로 천천히 올렸습니다. 마루 안쪽 작은 방으로 차가운 아랫목으로 사내의 해진 두루마기 자락이 끌리듯 들어갔습니다. 이수는 사내를 바닥에 가만히 눕혔지요.
그리고 한 손으로 사내의 얼굴에 묻은 흙먼지를 한 번 닦아 주었습니다. 어른, 여기서 한 며칠만 누워 계시지요. 부인, 말씀은 나중에 하시지요. 지금은 그저 누워 계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내가 다 감기지도 않은 눈으로 이순을 가만히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한 마디를 더 내었지요. 부인의 이 은혜를 내 잊지 않으리다. 이순은 그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내의 어깨에 소미불을 한 자락 끌어다 덮었을 뿐이었지요. 그 소미불 역시 군데군데 솜이 비어진 낡은 이불이었으나 이순이 가진 단 하나의 소미불이었습니다. 마루에 다시 나와 앉은 이순은 한참을 가만히 마당을 내려다보았지요. 새벽 햇살이 그제야 산자락 너머로 한 자락 막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은 이순의 굳은 어깨 위로, 그리고 마루 안쪽 산에 흐트러진 상투 위로, 길고 가느다란 빗줄기 한 자락이 되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지요. 사내가 이순의 작은 방 아랫목에 누운 첫날, 이순은 종일 부엌과 방을 오갔습니다. 묽은 좁쌀죽을 한 그릇 끓여 사내의 입가에 가져갔고, 새 천 자락을 적셔 사내의 흙 묻은 얼굴을 닦아 주었으며, 헝클어진 상투를 한 번 풀어 다시 단정히 묶어 주었지요. 사내는 한 번씩 옅은 신음만 내뱉었을 뿐, 좀처럼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순은 부엌에 다시 들어가 솥바닥에 남은 좁쌀을 한 줌 들어 올려보았지요. 어림잡아 두 줌 남짓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넉넉지 않을 양이 이제 두 사람의 양식이 된 것이지요. 이순은 그 좁쌀을 두 손에 가만히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그것을 자루 안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끼니 이순은 좁쌀죽 한 그릇을 끓여 사내의 머리맡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어른, 한 술이라도 잡수시지요. 사내가 가만히 눈을 떴지요. 새벽보다는 한결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부인은, 저는 이미 들었지요. 어른께서 잡수시지요. 이순은 한 술을 떠 사내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내가 알 길이 없었지요. 사내는 한 술, 두 술, 그렇게 그릇 절반을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가만히 누워 있다가 잠이 든 듯 다시 눈을 감았지요. 이순은 빈 사발을 들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뚜막 옆에 가만히 쪼그려 앉아 사발에 남은 좁쌀죽 몇 술을 자기 입으로 가져갔지요. 그 한 끼가 그날 이순의 식사였습니다. 사내가 절반을 먹고 남긴 그릇 가장자리에 묻은 좁쌀 몇 알. 그것이 전부였지요. 이튿날도 그러했고 사흘째도 그러했습니다. 사내는 점점 회복되어 갔지요. 닷새가 지나자 자기 손으로 사발을 받쳐 들었고, 이래가 지나자 마루까지 걸어 나왔으며, 열흘이 지나자 토방을 디뎌 마당까지 내려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은 사흘이 지나면서부터 점점 더 야위어 갔지요. 원래도 마른 어깨가 더 도드라졌고, 틀의 머리 아래 흰 목덜미에는 푸른 핏줄이 더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아침, 사내가 처음으로 마루에 걸터 앉아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봄볕이 한 자락 마당에 들고 있었지요. 이순이 부엌에서 조반을 차리고 있을 때 사내가 가만히 마루 위에서 한 마디를 내었습니다. 부인. 예, 어른.
그 좁쌀 자루가 비어가지요. 이수는 부뚜막 위에 사발을 내려놓던 손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사내가 그것을 알아챘다는 사실에 잠깐 답이 떠오르지 않았던 까닭이지요. 어른이 그것을 어찌 아십니까? 부인이 사흘째부터 미음을 끓여 내게만 가져왔으니까요. 부인의 사발은 부엌에 따로 없었지요. 내가 누워있을 적에도 이 집의 부엌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부인이 이래 내내 자기 사발을 따로 가져와 들지 않으셨소. 이수는 가만히 한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지요. 어른께서 회복하시려면 한 그릇이라도 더 잡수셔야 하지요. 저는 이 집에 있어 한 끼, 두 끼 거른다 하여 큰일이 나지는 않습니다. 부인. 예, 어른. 오늘부터 우리가 한 그릇을 둘로 나누어 먹읍시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 집에 더 누워있을 명목이 없습니다. 이수는 사내의 그 한마디에 잠깐 고개를 들어 사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사내의 깊은 눈은 그 어떤 견말도 없는 정직한 눈이었지요. 이수는 한참을 그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한 번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지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한 그릇을 둘로 나누어 들었습니다. 한 술 떠 사내가 먹으면 한 술 떠 이순이 먹었지요. 그릇 가장자리에 좁쌀 한 알도 어느 쪽이 더 가지지 않도록 두 사람이 가만히 사발을 가운데 두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 작은 초가의 새살림법이 되었지요. 15세가 지났을 즈음 사내가 처음으로 살인문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부인, 잠깐 산자락에 다녀오겠소. 어디로 가시려 하십니까? 산속에 더덕이 한창 올라올 때이지요. 어린 더덕은 죽에 넣어 끓여도 좋고 잎은 데쳐 먹어도 좋소. 봄에 산이 베푸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이수는 잠깐 사내를 보았습니다. 그 말투에는 어찌 보면 한 마을 농부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 같기도 한 어떤 결이 있었지요. 흉년 든 산골에서 굶주린 사람치고 산이 베푸는 것에 대해 그렇게 차분히 말할 줄 아는 사람이 흔치 않은 까닭이었습니다. 같이 가시지요. 어른께서 길을 잘 모르실 겁니다. 내가 길로는 좀 트인 사람이요. 부인은 배틀 앞에 앉아 계시지요. 사내는 해진 두루마기 위에 이순이 한 자락 새로 기워준 1000조각을 더 씹은 차림으로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나절 만에 광줄이 가득 더덕과 도라지, 그리고 산나물 한 묶음을 들고 돌아왔지요. 이수는 그 광주리를 내려다보며 가만히 한 번 더 사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른, 산을 잘 아시는군요. 산이라는 것이 어디든 비슷하지요. 다만 이 산은 골이 깊고 약초 자리가 많은 산이요. 이만큼이면 한여름은 우리 두 사람이 견딜만 하지요. 이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내가 가져온 더덕을 다듬어 그날 저녁 좁쌀죽 솥에 한 줌 넣고 끓였지요. 더덕 향이 솥 안에서 한 번 짙게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이 한 그릇을 나누어 들 때 이수는 한 번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맛이 좋소. 부인의 죽 솜씨가 좋아 그러지요. 사내가 한 번 옅게 웃었습니다. 골머길에 쓰러져 있던 그 사내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웃음이었지요. 이순도 한 번 옅게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그릇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아 한 번씩 옅게 웃은 그 한순간이 이 초가에 들어선 일에 처음으로 사람의 집 같았던 한순간이었습니다. 20날쯤이 지났을 즈음 사내는 마루에 앉아 이순이 배 짜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부인, 예, 어른. 배 짜는 것을 내가 한 번 거들어 봐도 되겠소? 이순이 한 번 고개를 들어 사내를 보았지요. 그 눈에는 옅은 의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내가 그것을 알아채고는 한 번 더 한 마디 덧붙였습니다. 내가 어릴 적 내 어머님이 배 짜시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자랐소. 손이 무뎌졌으나 푹 던지는 것은 한 번 해보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시지요. 이순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사내를 배틀 앞에 앉혔습니다. 사내의 손이 처음 북을 잡았을 때 그 큰 손이 배틀의 작은 북을 어찌 잡을 것인가 이순은 잠깐 걱정하였지요. 그러나 사내의 손은 의외로 야무졌습니다. 손가락이 길고 곧았으며 북을 한 번 던질 때의 박자도 어찌나 정돈되어 있는지요. 배틀 소리가 평소보다 한결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탁, 타닥, 탁. 이수는 배틀 옆에 가만히 앉아 사내의 손을 한참 보았습니다. 그 손은 굶어 길에 쓰러진 행인의 손이라기에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게 단단하고 정연한 손이었지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긴 하였으나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가 곧고 골랐습니다. 한 번도 크게 일을 해본 적은 없으나 그렇다고 일을 못 해본 손도 아닌 이상한 손이었지요. 어른, 손이 야무지십니다. 내 어머님이 손이 야무지셨소. 닮은 것이지요. 이수는 그 한마디에 한 번 더 사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평온한 얼굴로 북을 또 한 번 던졌지요. 이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그날부터 이순의 마음 한 구석에 가만히 자리 잡았지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30날이 지났을 즈음 마을 안쪽에서 또 한 차례 손가락질이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어떤 안악이 이순을 보고 큰 소리로 떠들었지요. 전연이 그 거지 행인을 한 달이 지나도록 자기 집에 끼고 산다네. 아이고 별일이지. 한 달 동안 무얼로 그 사람을 먹이는 게야? 누가 알겠소. 자기 배 짜서 보부상한테 받은 좁쌀로 먹이는 게지. 자기 식구 한 입도 못 채우는 살림에 개까지 끼고 산다니. 미친 년이지. 진사 어른께서 그 집에는 곡식 한 톨 안 가게 하라 하셨다는데 지난번에 김첨지가 또 배를 받아갔다 하더이다. 아이고, 김첨지도 정신이 나갔지. 그 집 배를 누가 받아주냐 그 말이여. 이수는 그날 우물가에서 물 한 동이를 길어 돌아오는 길에 한 번도 고개를 그 안악들 쪽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인문에 들어선 순간 마루에 앉아 배틀 앞에서 북을 만지작거리고 있던 사내가 한 번 가만히 이순을 보았지요. 부인, 마을이 시끄럽소. 어른께서 들으셨습니까? 우물가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지요. 부인이 나로 인하여 손가락질을 받고 계시오. 이수는 물동이를 마루 한쪽에 내려놓고 사내 옆에 잠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지요. 어른. 예, 부인.
저는 본래 5해 전부터 이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아왔습니다. 어른이 오셔서 새로 받는 손가락질이 아니지요. 마을 사람들의 입은 마을 사람들의 입이고, 제가 어른을 거두는 것은 제가 거두는 것입니다. 그 둘은 별개의 일이지요. 사내는 이순의 그 한마디에 한참을 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기 손에 든 북을 가만히 한번 내려다보았을 뿐이었지요. 그 손가락이 한 번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이순이 채 알아보지 못한 작은 떨림이었으나 사내 자신에게는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어떤 무게가 다시 한 번 어깨를 짓누르는 떨림이었지요. 40날이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이순은 부엌에서 늦은 일을 마치고 마루로 올라오는 길이었지요. 마루 안쪽 작은 방에서 호롱불이 한 점 켜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내가 잠들어 있어야 할 시간이었으나 그날따라 호롱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지요. 이순은 가만히 방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방문은 한 뼘 정도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이순은 잠깐 숨을 멈추었지요. 호롱불 아래 사내가 무엇인가를 작은 종이 위에 적고 있었지요. 종이는 이순이 배 한 자락에 동여매어 두던 거친 한지 한 자락이었습니다. 사내의 손에는 어디서 났는지 작은 먹과 붓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붓이 한 자, 또 한 자, 한지 위에 가만히 글자를 새기고 있었지요. 이순은 한문을 깊이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내의 붓끝이 만들어내는 그 글자들은 한눈에 보아도 보통 사람의 손으로 쓰여진 글자가 아니었지요. 획이 곧고 한자 한자의 균형이 마치 마을 향교의 어른이 쓴 글씨 같았습니다. 그 한지의 한 귀퉁이에는 작은 도장 자국 같은 것이 한 점 찍혀 있었지요. 이순은 가만히 발걸음을 물렀습니다. 방문에서 한 발, 두 발. 그리고는 사내가 자기를 보지 못한 척 마루를 가로질러 자기 자리로 돌아갔지요. 마루에 앉은 이순은 한참을 가만히 어두운 마당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봄밤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이순은 한 가지 생각을 가만히 가슴 안에 두었지요. 저 사람은 누구일까? 그러나 이순은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묻지 않을 일이었지요. 묻지 않아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순은 그날 밤 마루에 가만히 앉아 자기 마음에 한 번 더 새겨 두었습니다. 방 안에 호롱불이 한참 만에 꺼졌습니다. 마당의 어둠이 한 번 더 깊어졌지요. 이순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가만히 등을 눕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순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밤이 있은 후로도 이순은 사내에게 한 번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다음 날 새벽 빨래를 거들어 마당에 나갔을 때 사내에 해진 두루마기 한 자락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한 짝이 한 번 슬쩍 비어져 나왔지요. 이순은 그것을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만히 두루마기를 빨랫줄에서 거두어 그 비단 주머니가 떨어지지 않게 한 번 더 안쪽으로 단정히 갈무리해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45날이 지난 어느 밤이었지요. 그 밤은 봄밤치고는 어찌나 고요한지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 한 줄기조차 들리지 않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이순이 마루에 작은 등잔을 내리고 자리에 누우려 할 때 마루 안쪽 사내의 방에서 또 한 점 호롱불이 켜졌습니다.
이수는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 그 호롱불이 켜진 방문 쪽을 한번 보았지요. 그러고는 다시 자기 일에 몰두했습니다. 사내의 일은 사내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밤 사내의 방에서 한참 동안 호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1시경, 2시경.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시각, 이수는 작게 한 번 들리는 사내의 한숨 소리를 들었지요. 그 한숨은 보통의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깊고 깊은 데서 길어올린, 어찌 보면 평생을 짊어진 무게가 한 번에 빠져나가는 그런 한숨이었지요. 이수는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솥에 미음을 한 사발 끓였지요. 사내가 잠을 못 이루는 밤에는 따뜻한 미음이 나으리라는 그것이 이순의 작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순이 사발을 들고 사내의 방문 앞에 닿았을 때 방 안에서 사내의 가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이시오? 예, 어른. 미음 한 사발 끓여왔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이수는 방문을 가만히 열었습니다. 방 안에 호롱불이 한 자락 흔들렸지요. 사내는 자리에 책상 다리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앞에는 거친 한지 한 자락이 펴져 있었고 그 한지 위에는 한문으로 쓰인 시조 한 수가 단정히 놓여 있었지요. 그리고 사내의 한 손에는 작은 비단 주머니 한 짝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단 주머니에 매듭이 풀려 있었지요. 그 안에서 한 점 빛이 났습니다. 호롱불의 빛을 받아 한 번 깊은 광택이 도는 작은 옥 도장이었지요. 도장의 손잡이 부분에는 정교한 새김이 들어 있었고 도장의 면에는 한자 한자 깊고 고든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순이 한문을 깊이 읽지 못한다 하여도 그 옥의 빛깔과 새김의 정교함만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요. 그것은 보통 사람이 지닐 만한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수는 사발을 사내의 무릎 옆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한쪽에 가만히 무릎을 모아 앉았지요. 한마디도 묻지 않은 채 다만 사내가 그 옥 도장을 자기 손바닥에 한 번 가만히 받쳐 든 모습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사내의 손이 한 번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부인. 예, 어른. 이 도장이 무엇인지 부인은 묻지 않으시는구려. 내가 이 도장을 자기 품 안에 안고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이 어제 밤에도 보셨을 것이요. 그런데도 부인은 묻지 않으셨소. 이수는 가만히 호롱불의 자리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지요. 묻지 않을 일이라 여겼습니다. 어이하여 그러셨소. 어른께서 이 자리에 누워 계실 때 어른이 누구신지 묻고 거두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한 사람이 굶어 길에 누워 계신 것을 보았을 뿐이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른이 누구신지 묻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제가 처음 어른을 거두었던 그 마음과 다른 마음입니다. 어른의 사정이 무엇이든 이 집에 누워 계신 동안은 한 사람이지요.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사내는 한참을 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손에 든 옥 도장을 가만히 한 번 더 내려다보았지요. 그리고는 비단 주머니에 그 도장을 다시 갈무리하더니 매듭을 한 번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비단 주머니를 자기 무릎 옆에 한 번 내려놓고
한지 위에 적힌 한문 시조 쪽으로 손을 옮겼지요. 부인, 이 시조 한 수만 한번 들어주시지요. 한문은 깊이 알지 못합니다. 한문이라 하나 글자 그대로의 뜻이 어렵지 않은 시조이지요. 내가 한 자씩 풀어 읽어 드리리다. 사내가 한지 위에 한자 한자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가만히 시조 한 수를 풀어 읽었습니다. 그 풀이는 대략 이러한 뜻이었지요. 겨울 산 깊은 자리에 마른 가지 한 짝이 누웠더니 지나는 사람마다 그저 마른 나무라 일렀소. 그러나 어느 봄날 한 사람이 그 가지를 가만히 거두어 물 한 모금을 부어주니 마른 가지에서 다시 새 잎이 돋았소. 이 새 잎은 누구의 것이오 하니 이 잎은 가지가 아니라 그 한 모금의 물의 것이라 하더이다. 사내가 그 한 수를 다 읽고는 한 번 역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수는 그 시조의 풀이에 한 번 가슴 안에서 무엇인가 가만히 흔들리는 것을 느꼈지요. 그러나 이 수는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만히 사내의 무릎 옆에 놓인 비단 주머니를 한 번 더 내려다보았을 뿐이지요. 이 한 수를 부인께 한 번 들려드리고 싶었소. 어른의 글이십니까? 오늘 밤 가만히 한자 한자 적어본 글이지요. 부인, 한 가지만 묻지 말아 주시오. 다만 한 가지만 답해 드리리다. 무엇을 답하시려 하십니까? 사내가 한 번 가만히 이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에는 평생을 지고 온 어떤 무게가 한 자락 가만히 비치고 있었지요. 내가 부인의 이 집에 들어오기 전 어디서 오는 길이었는지를 답해 드리리다. 나는 어디서 오는 길이 아니었소. 나는 갚을 빚을 갚으러 떠나는 길이었지요. 이수는 그 한마디에 한 번 호롱불 쪽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호롱불의 한 자락이 흔들렸지요. 사내의 그 한마디는 어찌 들으면 답이 같기도 하고 어찌 들으면 답이 아니기도 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이수는 더 묻지 않았지요. 다만 한 번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군요. 부인의 그 한마디가 내게는 답을 다 들은 것보다 더 큰 답이요. 사내가 한 번 역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지를 가만히 접어 자기 무릎 옆 작은 함 안에 넣어두었지요. 그 함 위에는 비단 주머니가 한 짝 함께 놓였습니다. 두 가지 모두 사내의 한 평생을 담은 듯 보이는 작은 물건들이었지요. 이수는 미음 사발을 사내의 무릎 앞으로 한 번 더 가만히 밀어두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을 못 이루실 때에는 이 미음을 한 술 드시지요. 속이 따뜻해지면 잠이 옵니다. 부인. 예, 어른. 부인의 이 미음 한 사발이 내가 이 산골에 와서 마신 어떤 약보다 깊은 약이요. 이수는 그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만히 한 번 고개를 숙이고는 방문을 닫았지요. 마루에 다시 앉은 이수는 한참을 가만히 어두운 마당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내의 방에서 호롱불이 한 번 더 깜빡이더니 이내 꺼졌지요. 그제야 이순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 등을 눕혔습니다. 그날 밤 이수는 한 가지 생각을 가만히 가슴 안에 두었습니다. 갚을 빚이라 하셨구나. 그 빚이 무엇인지 이수는 알지 못했지요. 다만 그 한마디만으로도 사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만큼 짐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갚을 빚을 평생 짊어진 사람의 어깨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수는 자기 배틀 앞에 5해를 앉아 있으면서 잘 알게 된 까닭이었지요. 그 다음 날부터 사내는 한 번씩 마루에 앉아 한문 글자 몇 자씩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시조 한 수, 어떤 날은 짧은 글귀 한 줄. 그것이 사내가 자기 마음을 풀어내는 한 가지 방식이었지요. 이수는 그 글들을 한 번도 캐물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내가 글을 다 적고 마루에서 자리를 비우면 가만히 그 한지를 거두어 배틀 옆 작은 함 안에 넣어 두었지요. 그 함은 본래 이순이 자기 친정에서 가져온 작은 옷고리 옆에 함께 두었던 함이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봄을 지나도 풀리지 않은 까닭이었지요. 본래 봄이 오면 산나물이라도 캐어낀 이를 잇는 법인데 그해 봄은 산자락에까지 가뭄이 들어 산나물 잎새조차 누렇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안쪽에서는 노친네들이 한 분, 두 분 더 가시기 시작했지요. 어린 자식들도 미음 한술 못 넘기고 가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이순의 좁쌀 자루는 거의 바닥이 보였습니다. 사내가 산에서 캐어오는 약초와 산나물로 그날 죽솥을 채우고는 있었으나 그것만으로는 두 사람이 견디기 어려웠지요. 보부상 김첨지가 마지막으로 마을에 들렀을 때 그가 마루에 한 번 걸터 앉아 가만히 한마디 했습니다. 누님, 이번 장에는 배를 받기가 어렵게 되었소. 어찌 그러신지요? 진사 어른께서 우리 보부상들에게도 한 말씀 하셨다 합디다. 누님 댁 배를 받아가는 보부상은 다음 장부터 마을 어귀에도 발을 들이지 못한다고 하셨다 합디다. 제가 이번 한 번은 누님 댁 배 한 피를 받아 좁쌀 한 뙑박이라도 드리고 가겠소. 그러나 다음 장부터는 사정이 어찌 될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이수는 한참을 가만히 마당의 마른 흙을 들여다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지요. 고맙소, 김첨지. 누님, 이 늙은 보부상이 한 가지만 묻겠소. 무엇을 묻고자 하시오? 이 댁 어른께서는 어찌 그리 오래 누워 계신 것이오? 한 달이 지나면 떠나실 줄 알았는데 2달이 가까이 되어도 이 댁에 계시는구려. 이수는 한 번 마루 안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시각 사내는 마루 안쪽 배틀 앞에서 가만히 북을 한 자락 만지고 있었지요. 등을 보이고 앉은 그 어깨가 평소답지 않게 한 번 굳어 있었습니다. 사내도 김첨지의 그 한마디를 듣고 있었던 까닭이지요. 이수는 김첨지에게 짧게 답했습니다. 한 분이 회복하시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요. 그러시지요. 누님이 그러시면 그러신 게지요. 김첨지가 살인문을 나선 뒤 이수는 한참을 마당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마루 안쪽 배틀 앞에서 사내가 한 번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한숨은 45날 밤 호롱불 아래서 이순이 들었던 그 한숨과 같은 한숨이었습니다. 이순은 살인문을 한 번 닫고 마당의 마른 흙을 한 번 더 내려다보았지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자기 자신에게 한마디를 일렀습니다. 한 사람을 거두는 일은 한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일이구나. 봄날의 햇살이 그제야 마을의 산자락에 한 자락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햇살은 이상하게도 마을의 마른 들판 위에 닿아도 따뜻한 빛을 만들지 못했지요.
흉년의 봄볕은 다른 봄볕과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이수는 자기 자리에 누워 한참을 가만히 천장을 보았습니다. 사내의 방에서는 호롱불이 다시 한번 켜져 있었지요. 그러나 이수는 그 호롱불 쪽으로 한 번도 시선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만을 가슴 안에 새겨두었지요. 50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50일이 지나갈 즈음 이순의 살림은 이미 한 끼니의 좁쌀조차 없는 자리에 닿아 있었습니다. 50일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이수는 평소처럼 부엌에 들어가 좁쌀 자루를 한번 들어 올려 보았지요. 자루의 무게가 더 이상 무게라고 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자루 안에 좁쌀을 한번 손바닥에 모두 쏟아본 이수는 가만히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정확히 한 술 분량의 좁쌀이 이순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한 술로 두 사람이 한 끼를 들 수는 없었지요. 이수는 그 좁쌀을 자루에 다시 담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배틀 앞에 가만히 앉았지요. 배틀은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수는 배틀의 한 부분을 가만히 손으로 한 번씩 만져보았습니다. 북, 바디, 잉아. 5해 동안 이순의 두 손이 매일같이 잡고 던지고 만져온 그의 살림 그 자체였지요. 그때 살인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합죽선에 톡 두드리는 소리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이수는 한 번에 그것이 누구의 발걸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최진사였습니다. 회색 도포의 검은 갓, 손에 합죽선을 든 마을의 양반 어른이 이순의 살인문을 합죽선 끝으로 한 번 톡 친 후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그 뒤로 두건을 두른 마을 사내 두엇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수는 마루에서 한 번 가만히 자리를 옮겨 토방 위로 내려섰지요. 진사 어른,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이 댁이 그 댁이로구먼. 최 진사가 합죽선을 한 번 짝 접었습니다. 흉년에 외객한 사람을 한 달도 아니고 2달이 가까이 되도록 끼고 사는 댁이라 들었네. 내가 한 달 전에 이미 일러두었지. 이 외객을 거두는 집은 우리 마을의 곡식 한 톨도 보지 못할 것이라. 그런데 이 댁은 내 그 한마디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더구먼. 이수는 한 번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답을 하지는 않았지요. 최 진사가 합죽선의 끝으로 마루의 한 자락을 한 번 톡 두드렸습니다. 이 댁의 객을 오늘 안으로 마을 어귀까지 내보내게. 내보내고도 모자라 다시는 우리 마을 길목에 그 자가 발걸음을 들이지 못하게 하게. 만일 그 객이 오늘 해가 지기 전에도 이 마당에 한 발자국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댁의 배는 다시는 어느 보부상도 받지 않을 것일세. 우물도 더 이상 이 댁의 물통이 닿지 못할 것이고. 이수는 한참을 가만히 마당의 마른 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지요. 진사 어른, 무엇인가? 한 분이 회복하시는 데에는 시일이 더 필요합니다. 무어라. 최 진사에 가는 눈썹이 한 번 까칠하게 올라갔습니다. 합죽선이 다시 마루를 톡 두드렸지요. 이 댁이 지금 내 한마디를 거역하는 것인가? 거역이 아니지요. 다만 한 사람이 굶어 길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거두었으니
그분이 다시 길에 나설 만큼 회복하실 때까지는 거두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지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그 도리는 같은 도리입니다. 이 미친년이 마을 사내 하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발이 마당의 흘 위에 닿기 전에 마루 안쪽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가만히 들려왔습니다. 진사 어른. 마루 안쪽 작은 방의 방문이 한 번에 활짝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한 사내가 가만히 마루로 걸어 나왔지요. 해진 두루마기 차림, 헝클어진 상투, 흙 묻은 집신. 그러나 그 사내가 마루에 두 발을 단단히 디디고 선 그 모습은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누구보다 곧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최 진사가 한 번 사내를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한 번 가볍게 코웃음을 쳤지요. 이 자가 그 객인가? 거지 행색을 한 자가 무슨 객이라 하겠는가? 너도는 거지 한 사람을 두고 이 댁이 두 달을 끼고 산 개로구먼. 진사 어른. 사내가 한 발자국 마루 끝으로 더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한 번 허리를 숙여 최 진사 앞에 절을 한 자락했지요. 진사 어른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하여 이 댁 부인이 두 달이 가깝도록 곤욕을 치르고 계십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이 사람이 이 마당을 떠나 다시는 이 마을의 길목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라? 최 진사가 한 번 사내의 얼굴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 거지 행색의 사내가 한 자락에 한 마디를 내는데 그 말투가 보통 거지의 말투가 아니었던 까닭이지요. 너무 차분했고 너무 정연했습니다. 어찌 보면 양반댁의 한 어른이 자기 같은 마을의 양반에게 답하는 어조 같기도 했지요. 최 진사는 한 번 가볍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러시게. 오늘 해 지기 전에 마당을 비우게. 진사 어른의 말씀, 이 사람이 새겨 듣겠습니다. 최 진사가 합죽선을 다시 펼쳐 들고는 마을 산에 두엇을 거느리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그가 살인문을 나선 후에도 합죽선이 길바닥의 자갈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한참 동안 산골 새벽 공기에 울렸지요. 이수는 마루 끝에 서 있는 사내를 한 번 가만히 보았습니다. 사내의 눈은 깊었지요. 그 깊은 눈에는 한 자락의 어떤 결심이 단단히 들어 있었습니다. 어른, 부인, 마루로 들어오시지요. 햇볕에 오래 서 계시면 어지러우십니다. 부인, 사내가 마루 한가운데에 가만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한 번 깊이 머리를 숙였지요. 부인, 이 사람이 부인의 이 살림을 더 흔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해 지기 전에 이 사람이 마당을 비우겠습니다. 어른, 이순도 마루 한쪽에 가만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한 번 머리를 숙였지요. 제가 어른을 거두는 것은 진사 어른의 한마디 때문에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사 어른의 한마디 때문에 어른을 보내드릴 수도 없습니다. 어른께서 오늘 이 마당을 나서시면 어른은 다시 그 느티나무 아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른은 길에 누우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 어른을 거둔 자리가 다시 그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인, 어른께서 회복하시기 전에는
어른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른. 사내는 한참을 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루 위에 가만히 무릎을 꿇은 채로 한 번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 한숨은 호롱불 아래서 이순이 2번이나 들었던 그 한숨이었습니다. 부인. 예, 어른. 내가 평생 갚을 빚을 부인 한 분께 다 졌소. 이수는 그 한마디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사내도 한참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의 배틀 앞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2 사람 사이에는 그 이상의 말이 오가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날 이후 2 사람의 마음에는 한 가지 약속이 가만히 자리 잡았습니다. 어른이 회복하시기 전까지는 어른을 보내드리지 않는다는, 그리고 그 회복의 끝이 어디까지일지는 2 사람 모두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약속이었지요. 그날 오후 이수는 배틀 앞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배틀의 한 자락 한 자락을 손으로 천천히 한 번씩 만져보았지요. 푹, 바디, 잉아. 그 가운데 가장 손때가 묻은 자리는 북이었습니다. 5 해 동안 매일같이 이순의 손바닥 안에서 던져지고 잡혀온 그 작은 북. 이순은 그 북과 바디 2 가지를 가만히 배틀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러고는 한 자락 거친 천에 2 가지를 한 번 단단히 동여매었지요. 그날 저녁 무렵 보부상 김첨지가 마지막으로 마을에 들렀을 때 이수는 살인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님, 어인 일로 살인문 앞에 나와 계시오. 김첨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그러오. 이것을 한 되박 쌀로 받아주시지 않겠소. 이순이 천에 동여맨 배틀의 북과 바디를 한 번 들어보였습니다. 김첨지가 한 번 그것을 본 후 한참을 가만히 이순의 얼굴을 보았지요. 그러고는 한 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님, 이건 안 될 일이오. 누님은 이 2 가지로 5 해를 사신 분이오. 이걸 떼어 가시면 누님은 무엇으로 사시겠소? 김첨지, 다른 길이 없소. 이것이라도 받아주시오. 김첨지는 한참을 가만히 마당에 흙을 내려다보다가 자기 등에 메고 있던 보찜에서 작은 자루 하나를 꺼내었지요. 자루를 한 번 풀어보니 안에는 쌀이 한 되박 가깝게 들어 있었습니다. 누님, 이 쌀이요. 본래 다른 댁에 가져갈 쌀인데 이번 한 번은 누님께 드리리다. 배틀의 북과 바디를 받지 않을 것이오. 누님 배틀에 도로 끼우시오. 다음 장에 배 한 필자 두시면 그것으로 가름하리다. 이수는 한 번 김첨지의 얼굴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김첨지의 늙은 눈가에는 옅은 물기가 한 점 비치고 있었지요. 고맙소, 김첨지. 누님, 이 쌀로는 한 열흘 정도밖에 못 견디시오. 그 다음은 어찌하시려 하오.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하지요. 김첨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보찜을 다시 메고는 한 번 깊이 허리를 숙였지요. 그러고는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살인문을 나서던 김첨지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누님, 그 댁 어른께 한 가지만 일러주시오. 무엇을 일러드릴까요? 이 산골의 사람을 알아보는 보부상이
한 사람 있더라고. 그 한마디만 일러주시오. 이수는 그 한마디에 한 번 김첨지 얼굴을 더 보았습니다. 그러나 김첨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다만 한 번 깊이 한 자락 미소를 짓고는 살인문 너머 흙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순이 마루로 돌아왔을 때 사내는 배틀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의 손에는 이순이 떼어내었던 배틀의 북과 바디가 두 자락천에 동여맨 그대로 들려 있었지요. 사내는 그것을 한참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부인, 예, 어른. 부인이 이 두 가지를, 그 두 가지를 도로 배틀에 끼워 두시지요. 어른이 배 짜시는 솜씨가 야무지시니 그 두 가지가 다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내는 한참을 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번 가만히 두 가지를 다시 배틀에 끼워 넣었지요. 배틀이 다시 한 자락의 배틀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사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루의 배틀 앞에 가만히 앉아 한참을 어두운 마당 쪽을 내려다보았지요. 이순도 부엌일을 마치고 마루에 나왔을 때 사내가 가만히 한마디 했습니다. 부인, 예, 어른. 100일을 채우게 되면 그날 이 사람이 떠나리다. 100일을 채우는 것은 부인의 손이 한 사람을 다시 사람의 자리에 세우는 데 걸리는 시일이요. 그 100일 안에 이 사람의 몸이 다시 길에 나설 만큼 회복할 것이요. 그날 이 사람이 부인의 마당을 떠나리다. 이수는 그 한마디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만히 배틀의 한 자락을 한 번 더 내려다보았지요. 사내가 다시 끼워 넣은 북과 바디가 호롱불 아래서 한 자락 깊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50일이 지나고 있었지요. 그리고 100일까지는 또 50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50일이 100일이 되기까지의 시일은 두 사람에게 한 번도 말로 입에 올린 적이 없는 시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 안에서는 매일같이 한 번씩 또 한 번씩 그날의 자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쌀 한 돛박은 오래 버텨주지 못했습니다. 한 해가 매일같이 산자락에 올라 약초와 산나무를 캐어왔으나 산도 흉년이 든 산이라 한나절을 다녀도 광주리 한쪽이 채 차지 않았지요. 두 사람의 한 끼는 점점 더 묽어졌고 어떤 날은 한 끼를 거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이수는 배틀 앞에 앉아 한 자락 한 자락 배를 짰고 사내는 한 번씩 마루에 나와 그 배 짜는 손을 가만히 옆에서 도왔지요. 90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봄볕이 마당에 한 자락 깊이 들었지요. 사내가 마루 끝에 가만히 앉아 마당의 햇볕을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이순도 한 자락 가만히 앉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부인, 예, 어른. 이제 닷새가 남았소. 이수는 한 번 가만히 마당의 햇볕을 더 보았지요.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아직 어른께서 길에 다시 나설 만큼 회복하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부인. 부인의 그 한마디를 내가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리다. 그러나 100일은 사람의 한 회복이 끝나는 자리이요. 그날 이 사람이 마당을 비우지 않으면 부인이 이 살림을 이어갈 수 없게 되오.
이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만히 한 번 햇볕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요. 사내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한 자락 가만히 봄볕을 같이 들여다보았을 뿐이었습니다. 100일째 되던 날, 그 봄날은 이상하게도 새벽부터 햇살이 맑았지요. 마치 한 사람이 마당을 떠나는 길에 봄볕이 한 자락의 인사를 해주는 듯한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이수는 그날 새벽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마지막 한 줌의 좁쌀로 좁쌀죽 한 그릇을 끓였습니다. 그러고는 그 한 그릇을 둘로 나누어 사내의 머리맡에 한 사발, 자기 자리에 한 사발 두 그릇을 가져다 놓았지요. 그날 아침은 두 사람이 한 그릇을 나누어 들지 않은 첫날이었습니다. 사내가 마루에 나와 자기 사발을 한번 내려다보았지요. 그러고는 한번 옅게 웃었습니다. 부인. 예, 어른. 오늘은 내가 부인보다 더 많이 들면 안 되는 날이지요. 길에 나서기 전에는 한 사람이 한 그릇을 다 들어야 하는 법이요. 부인이 두 사발로 나누어 두신 뜻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만은 내가 한 술 더 부인의 사발에 덜어 드리리다. 사내가 자기 사발에서 한 술을 떠 이순의 사발에 가만히 옮겼습니다. 이순은 그 한 술을 한번 가만히 내려다보고는 답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마지막 한 끼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어찌나 천천히 들었는지 한 그릇 죽을 다 비우는데 한 식경이 가까이 걸렸지요. 그날 한낮 사내는 마루에 가만히 앉아 자기 해진 두루마기 한 자락을 손으로 한 번씩 펴보았습니다. 이순이 그동안 한 자락 한 자락 기워준 천 조각들이 두루마기 군데군데에 붙어 있었지요. 그 한 자락 한 자락이 사내에게는 100일 동안 이순에게서 받은 한 자락 한 자락의 마음이었습니다. 해가 산자락 너머로 한 자락 기울어 갈 때쯤 사내가 한 번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인, 잠깐만 자기 방에서 한 가지만 갈무리하고 오리다. 이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식경 정도가 지난 후 사내가 다시 마루로 나왔을 때 그의 손에는 한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작은 비단 주머니 한 짝이었지요. 사내가 그 주머니를 마루의 이순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부인. 어른, 이것은. 부인, 한 가지만 받아주시지요. 내가 100일 동안 부인의 이 집에 누워 있으면서 부인께 한 자락 한 자락 진 빚이 너무 큽니다. 갚을 길이 없는 빚이지요. 다만 한 가지, 이 사람이 내어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이 안에 들어있소. 이수는 비단 주머니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머니에 손을 대지 않았지요. 다만 가만히 자기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은 채로 사내의 얼굴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어른. 예, 부인.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내의 눈이 한 번 가만히 깊어졌습니다. 그 깊은 눈으로 사내가 이순의 얼굴을 가만히 보았지요. 부인이 보셨군요. 45날 밤 어른께서 호롱불 아래서 그것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계실 때 제가 미음 한 사발을 들고 어른의 방문 앞에 닿았지요. 그날 보았습니다. 어른, 이것은 어른의 표식입니다. 어른의 한 평생이 담긴 표식이지요.
그러한 표식을 제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부인, 사내의 목소리가 한 번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내가 마루 위에 가만히 무릎을 꿇었지요. 부인, 이 표식이 부인의 손에 한 번이라도 잡혀 있어야 이 사람이 마당을 떠난 후에도 마음이 놓이오. 부인이 만일 한 끼니 끼니가 어려우신 날이 오거든 이 표식을 한 번 들고 한양사대문 안 어느 댁이라도 찾아주시오. 그 댁이 부인을 한 번 들여다볼 것이오. 부탁이오, 부인. 이수는 한참을 가만히 비단 주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한 번 본 그 옥 도장의 깊은 빛깔이 다시 한 번 이순의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그러나 이수는 한 번 깊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른, 받을 수 없습니다. 부인, 이 표식을 받는 것은 어른이 100일 동안 이 마당에 누워 계셨던 그 날들의 빚을 갚는 일이지요. 그런데 어른이 빚을 졌다 하시는 것은 100일 동안 한 그릇을 둘로 나누어 들었던 그 시일에 진 빚이 아닙니다. 어른의 빚은 어른의 빚이고 제가 어른을 거둔 것은 제가 거둔 것이지요. 두 가지는 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어른의 표식은 어른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어른의 손에 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지요. 사내는 한참을 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만히 비단 주머니를 한 번 더 자기 손에 거두어 들었지요. 그러고는 한 번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부인의 그 한마디로 내가 부인 앞에 평생 한 번도 떳떳할 수 없게 되었소. 어른, 그런 말씀은 마시지요. 부인, 사내가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루의 한가운데에 선 사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이순의 얼굴을 가만히 보았지요. 그 깊은 눈에 한 자락 옅은 물기가 비치는 듯도 했고 그렇지 않은 듯도 했습니다. 부인, 이 사람의 이름을 한 번도 묻지 않으셨소. 내가 부인께 한 가지만 일러드리리다. 내 성은 정이오. 외자 이름은 부인이 굳이 알지 않으셔도 좋소. 이정모라는 사람을 부인은 평생 잊지 마시오. 부인이 잊으셔도 이 사람은 평생 부인을 잊지 못할 것이니까요. 이수는 한 번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지요. 어른 살펴가시지요. 부인 살펴 계시지요. 사내가 마루를 천천히 내려와 토방을 디뎌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살인문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겼지요. 살인문을 나서기 전 사내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루에 가만히 무릎을 꿇고 앉은 이순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요. 사내는 한 번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살인문을 나섰지요. 사내의 발걸음 소리가 마당의 흙길을 한 번씩 타고 멀어져 갔습니다. 한참 후 그 소리가 더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이수는 마루에 가만히 앉은 채로 한 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러나 이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리에서 일어나 배틀 앞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배틀의 북을 한 번 가만히 잡았지요. 탁, 타닥, 탁. 배틀 소리가 200일이 다 되어가는 그 마당에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5해 동안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그 배틀 소리가 다시 그 자리의 주인이 되었지요.
이수는 한 번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다만 한 자락 한 자락 배를 짜 나갔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새벽이 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는 또다시 한 자락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요. 아이고, 그 거지 행인이 어제 마을을 떠났다 하더이다. 끄트머리 그 미친년이 배기를 끼고 살더니 결국 자기도 못 견디고 내쫓았나 보지. 내쫓은 게 아니라 그 거지가 도망간 것이라 합디다. 아이고, 배기를 자기 식구 굶기면서까지 그 거지를 끼고 살더니 그 거지가 어디 진사 어른 댁 곳간 한 번 보고 도망간 게지. 그렇지요. 거지란 본래 그런 것이지요. 끼고 살아봐야 자기 갈 길 가는 것이 거지요. 마을 우물가에 그 두 안악이 또 한 번 이순의 초가 쪽을 겼는지라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는 마을 산의 두엇이 어슬렁어슬렁 모여 한마디씩 보태고 있었지요. 진사 어른이 한마디 하시면 한마디로 끝이지. 그 끄트머리 년이 진사 어른을 거역하더니 결국 거지에게 한 번 더 농락당한 것이요. 그러게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하지요. 이수는 그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으나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매틀에 북을 한 번 던지고 한 번 잡고 또 한 번 던지는 그 일에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탁, 타닥, 탁. 그러나 그날 한낮 마을 어귀의 흙길에서 어렴풋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걸음 소리는 한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발걸음이 한꺼번에 한 박자로 디뎌지는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한 번씩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이수는 배틀의 북을 잡은 손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마당 쪽을 한번 보았지요. 마당의 흙길 너머 살인문 바깥에서 어렴풋이 한 점 햇살을 받아 깊은 빛깔로 빛나는 한 자락의 비단이 한 번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순이 배틀의 북을 가만히 내려놓고 마당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을 때 살인문 바깥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한 자락 정연하게 들려왔습니다. 길을 비키시오. 정대감 가마 행차이시오. 이수는 그 한마디에 한 번 가만히 마루 끝으로 나섰지요. 살인문 너머 흙길 위로 한 자락의 행렬이 천천히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호위산의 두엇이 단정한 청색 도포의 검은 갓을 쓰고 길을 잡고 있었고 그 뒤로 비단으로 한 자락 한 자락 곱게 두른 가마 한 채가 가마꾼 네 사람의 어깨에 단정히 받쳐져 들어오고 있었지요. 가마 옆으로는 도포 차림의 시종 한 사람과 머리에 종이 갓을 단정히 쓴 또 한 사람이 따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살인문 옆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물가의 그 두 안악도 어슬렁거리던 마을 산의 두엇도 아침나절부터 마당을 쓸던 어린아이들도 모두 한 자락의 입을 다문 채로 한 곳을 보고 있었지요. 그 한 자락 비단 가마가 닿은 자리가 다른 댁이 아니라 마을 끄트머리 이순의 초가였던 까닭이었습니다. 가마가 살인문 한 발 앞에서 가만히 멎었습니다. 가마꾼 네 사람이 한 박자로 어깨를 낮추었지요. 가마의 한 자락 발이 가만히 들리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검은 비단 도포에 옥으로 새긴 단정한 옥대를 두르고 머리에는 사모를 단정히 쓴 한 어른이 가마에서 한 발 한 발 마당으로 걸어 나왔지요. 풍채가 넉넉했고 어깨가 곧았습니다. 그러나 이수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도포 안에 깊고 형형한 눈빛, 곧은 콧대, 단단한 골격을. 100일 동안 자기 마당의 마루 위에 누워있던 바로 그 사내였지요. 마을 사람들 가운데서 한 자락의 한숨 같은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합죽선을 손에 들고 한 자락의 위세 있는 걸음으로 살인문 옆에 다가서던 최진사가 그 한 어른의 얼굴을 한 번에 알아보고는 한 발자국 뒤로 휘청 물러섰지요. 합죽선이 손에서 한 번 떨렸습니다. 이 자가 진사 어른. 가마에서 내린 어른이 가만히 한마디 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100일 동안 마루 위에서 들리던 그 차분한 어조 그대로였지요. 이 사람을 알아보시지요. 100일 전 이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의 굴먹길에 누웠던 사람이지요. 진사 어른께서 합죽선으로 한번 어깨를 찔러 보시고는 마당의 흉이라 하시며 자리를 비키신 그 사람이 올시다. 마당의 살인문 옆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한 박자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가 일러준 것이 아니었지요. 다만 그 한 어른이 누구인지를, 그 가마 행렬이 누구의 행렬인지를 그제야 한 번에 알아본 까닭이었습니다. 최진사도 합죽선을 든 손이 한 번 풀리더니 마당의 마른 흙 위에 두 무릎을 한꺼번에 꿇어 앉혔지요. 이 사람이 무지하여 어른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어른은 최진사 쪽을 한 번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한 번 가만히 한마디 했지요. 이 사람의 성은 정이요. 이름은 정현이라 하오. 한때 이 나라의 영의정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외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서 한 자락 더 깊은 숨소리가 흘렀습니다. 영의정. 그 이름은 마을의 산골 끄트머리에까지도 한 번씩 들려오던 이름이었지요. 옛 정쟁에서 모함을 받아 종적을 감춘 후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도 한 번씩 안타까운 한마디로 오르내리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옛 정쟁에서 한 자락의 모함을 받아 한 자루의 누명을 쓴 채 한양 사대문을 나섰지요. 그 후로 이 산골 저 산골을 떠돌며 한 가지를 한번 가만히 시험해 보고 싶었소. 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지요. 비단 도포를 입은 정영의정 앞에서 사람들이 어떠한지는 평생 보아왔으나 해진 두루마기를 입은 한거지 앞에서 사람들이 어떠한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까닭이외다. 정현은 한 번 가만히 마당의 햇볕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한 번 더 한마디 했지요. 100일이 지난 그 사이 옛 가신들이 한 자락의 진실을 마침내 밝혀주었소. 누명이 풀리고 임금께서 다시 한 자락의 부르심을 내리셨소. 오늘 이 자리에 닿은 것은 한 가지 갚을 빚이 있어 닿은 것이외다. 정현이 가만히 마루 쪽으로 한번 시선을 옮겼습니다. 마루 위에 가만히 무릎을 꿇은 채로 앉아있는 이순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요. 이 마을의 한 사람이 길에 굶어 누웠던 한 사람을 한 그릇에 좁쌀죽으로 거두었소. 마을 사람 누구도 거두지 않은 자리에서 단 한 사람이 거두었지요. 그리고 그 단 한 사람은
100일 동안 자기 한 끼니의 절반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한 사람이 외다. 정현이 한 번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한 자락 마당의 흙 위에 두 무릎을 꿇었지요. 비단 도포의 한 자락이 마당의 마른 흙 위에 깊이 깔렸습니다. 영의정 자리에 있는 한 어른이 마당의 흙바닥에 큰 절을 한 자락 올리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 누구도 평생 본 적이 없었지요. 이 한 사람만이 나를 진정으로 거두었소이다. 정현의 한마디가 마당에 가만히 떨어졌습니다. 이순이 그제야 마루에서 한 발 한 발 천천히 토방으로 내려섰습니다. 그러고는 정현 앞에 가만히 무릎을 꿇었지요. 어른, 일어나시지요. 이 자리에 어른이 무릎을 꿇으실 자리가 아닙니다. 부인. 정현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 깊은 눈에 한 자락 옅은 물기가 비치고 있었지요. 이 사람이 평생 갚을 빚을 부인 한 분께 다 졌다고 일렀던 그 한마디를 부인은 기억하시지요. 이 사람에게 슬하의 자식이 없소. 부인을 양녀로 거두어 한양사대문 안에 이 사람의 댁으로 모시고자 하오. 부인이 받아주시기를 청하오. 이수는 한참을 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만히 한 번 살인문 너머 마을의 산자락을 보았지요. 그 산자락 어디인가에는 5해 전에 흙으로 돌아간 한 사내의 작은 무덤이 한 자락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살인문 바깥에서 한 자락의 다른 발걸음이 들려왔습니다. 검은 무명 저고리에 짙은 남빛 치마 차림의 한 노인이 마을 길목을 따라 한 번 휘청휘청 걸어 들어오고 있었지요. 그 도드라진 광대와 매서운 눈매를 이수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 김씨였지요. 김씨가 마당의 비단 가마와 정영의정의 모습을 보고는 한 번에 마당의 흙바닥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순아, 어머님, 내가 정영의정 가마가 이댁 마당에 닿았다는 한마디를 듣고 한달음에 산자락을 넘어왔다. 김씨가 한 번 깊이 마당의 흙 위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이순아, 내가 5해 전 너를 한 자락의 낙인으로 등 뒤에 찍어 보냈더니 그 한 자락의 죄가 오늘 이 자리에 한 번에 닿았구나. 내가 너의 5해를 한 번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없다. 한 번 용서해 다오. 이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만히 자기 어머님을 한 번 더 보았을 뿐이지요. 정영의정이 한 번 가만히 김씨 쪽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한마디 했습니다. 이 댁의 시어머님이시지요. 어른, 이 늙은이가 임금께서 한 자락의 명을 내리셨소. 이 한 사람을 5해 전 한마디로 등 뒤에 낙인 찍어 보낸 그 시댁의 가산을 한 자락 거두어 드리라 하셨소. 그리고 이 한 사람께는 한 자락의 효녀 정여문을 마을 어귀에 세워 주라 하셨소.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한 번 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김씨가 한 자락의 흐느낌을 마당의 흙바닥에 깔았지요. 그러나 이수는 한 번도 그 흐느낌을 향해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 가만히 정현 쪽을 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지요. 어른, 예, 부인. 한양으로 떠나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이 산자락 너머에 5해 전에 흙으로 돌아간 한 사내의 작은 무덤이 한 자락 놓여 있습니다. 그 무덤 앞에
한 번만 잠깐 들렀다 가시지요. 정영의정은 한 번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두 사람이 살인문을 나서서 산자락의 작은 무덤 앞에 닿았을 때 이수는 그 봉분 앞에 한 자락 깊이 절을 2번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한 마디 일렀지요. 이대로 가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마디를 한 다음 5해를 살았습니다. 오늘 이 한 자락의 길을 알려드리고 가지요. 살펴 누워 계시지요. 정영의정도 그 봉분 앞에 한 자락 가만히 절을 1번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한 번 작은 목소리로 한 마디 일렀지요. 이 사람이 그대의 부인을 양녀로 거두어 한양으로 모시고 가오. 평생 한 번도 굶기지 않으리다. 산자락에 한 자락의 봄볕이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다시 돌아온 두 사람을 향해 시종 한 사람이 한 자락에 한지함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 함의 뚜껑을 열자 안에서 45날 밤 정연이 적어두었던 한문 시조 한 수가 한 자락 들어 있었지요. 마른 가지에 한 모금의 물이 부어지고 그 한 모금의 물에서 새 잎이 돋는다는 그 한 수였습니다. 부인, 예, 어른. 이 한 수가 100일 전 호롱불 아래서 부인께 들려드린 그 시조이지요. 마른 가지의 새 잎이 가지의 것이 아니라 한 모금의 물의 것이라 한 그 한 수이외다. 이 사람이 그 마른 가지였소. 부인이 그 한 모금의 물이셨지요. 이수는 한 번 가만히 그 한지를 손바닥 위에 받쳤습니다. 그리고 한 번 깊이 머리를 숙였지요. 그때 사리문 바깥에서 또 한 사람의 발걸음이 들려왔습니다. 보찜을 한 자락 어깨에 걸친 보부상 김첨지였지요. 김첨지가 마당의 비단 가마를 보고는 한 번 가만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영의정이 그 김첨지를 한 번 보고는 가만히 한마디 했지요. 부인께서 일러주신 이 산골의 사람을 알아보는 한 보부상이라. 어른, 그 한마디가 한 자락 빈말이 아니었소. 이 사람이 한양에 닿거든 그대의 한 자락의 보부상 길을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아 드리리다. 김첨지가 한 번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한 자락 옅은 미소를 가만히 입에 머금었지요. 해가 산자락 너머로 한 자락 기울어 갈 즈음 비단 가마는 다시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가마 안에는 이순이 단정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지요. 가마 옆으로 정영의정이 가만히 걸음을 맞추어 걷고 있었고 그 뒤로 호의와 시종이 행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 이수는 가마의 발을 가만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끄트머리에 자기 작은 초가를 한 번 돌아보았지요. 마당에 마른 흘, 빨랫줄, 배틀이 놓인 마루, 5해 동안 한 자락에 손이 닿아 있던 그 모든 자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살인문 옆에는 마을 사람들이 무릎을 꿇은 채로 그대로 있었지요. 이수는 한 번 가만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가마의 발을 다시 가만히 내렸지요. 비단 가마는 한양 사대문 안정승댁을 향하여 그 봄볕 가득한 흙길 위를 따라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어귀에는 그날 이후 한 자락 단정한 효녀 정려문이 새로 세워졌다고 합니다.